아들, 며느리가 전 재산을 뺏고 생활비도 끊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옥, 올해 69입니다. 7년 전 남편을 여의고 나서 저는 경북 공화의 시골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남편과 평생을 함께 일구었던 그 집은 넓었지만 혼자 있으니 너무나 넓고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밤이면 남편이 담배 피우던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별이 참 많이 보이는 곳이었지만 그 별들도 외로워 보였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명절에나 한 번씩 내려왔습니다. 전화는 가끔 했지만 늘 바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직장인이라 힘들다는 걸 알기에 저는 괜찮다고, 나 혼자 잘 지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하루하루가 참 길었습니다. 텃밭에 상추 몇 포기 심고 이웃집 박여사와 차 한 잔 나누는 게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가끔 손주들 목소리가 듣고 싶어 전화를 걸었지만 애들은 바빠서 통화도 길게 못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시골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내려와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나 싶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안 되죠. 저희랑 서울에서 같이 살아요. 며느리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손주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희 불편할 텐데. 난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혼자 계시면 저희가 걱정돼요. 제발 같이 살아요. 그날은 그렇게 거절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후로도 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와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저는 그때마다 괜찮다고 했지만 아들의 눈빛이 점점 간절해졌습니다. 다섯 번째 방문했을 때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어머니 혼자 두고 저희가 어떻게 편하게 살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이 날 생각해 주는구나. 며느리가 이렇게 효심이 깊은 사람이었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생 자식 걱정만 하며 살았는데 이제 자식이 저를 챙겨주는구나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엄마가 서울 올라갈게. 고맙다. 그렇게 저는 봉화의 터를 잡고 산 지 40년이 된 그 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들 부부가 사는 아파트는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제 방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침대와 옷장, 작은 책상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짐을 정리하는 걸 도와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여긴 어머니 집이에요. 처음 1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이면 손주들이 학교 가기 전에 제 방에 들러 할머니, 다녀올게요 하고 인사했고, 저녁이면 다 같이 식탁에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하며 반찬을 챙겨줬고, 주말이면 손주들과 공원에도 다녀왔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며느리가 말렸습니다. 어머니, 쉬세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되나 싶을 만큼 며느리는 저를 잘 대해줬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구나. 가족과 함께 있으니 참 따뜻하구나. 그런 생각에 매일 밤 잠들기 전 남편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 참 착하지. 우리 아들 복 받았어. 서울로 올라온 지 1년 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차 한 잔을 내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받았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봉화에 있는 땅 말인데요. 멀리 떨어져 있어 관리도 힘드시고 세금도 만만치 않잖아요.
요즘 개발 이야기도 나오던데 정리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가 말하는 땅은 봉화 읍내 가까운 곳에 있는 300평짜리 땅이었습니다. 남편이 젊은 시절부터 조금씩 돈을 모아서 산 땅이었습니다. 나중에 여기 도로 나면 땅값 오를 거야 라며 남편이 자랑스러워하던 그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6억 정도 하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땅은 남편이 평생 애지중지하던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 말도 맞았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온 이후로 관리할 방법도 없었고 세금도 부담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며느리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도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땅을 제 명의로 바꾸면 세금도 줄고 나중에 상속 문제도 간단해져요. 어차피 엄마 재산은 다 제 거잖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죽으면 아들 것이 될 텐데 미리 정리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고민을 좀 하다가 얼마 후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다 어머니 편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봉화읍내 가까운 곳의 땅은 아들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몇 달 후 이번엔 통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금융 사기가 많다고 하잖아요. 어르신들 타겟으로 하는 보이스피싱도 많고 혹시라도 어머니가 피해보실까봐 걱정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전화 한 통에 평생 모은 돈을 다 잃었다는 이야기들을 말입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통장을 제 명의로 만들어서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어머니 쓰실 돈은 제가 따로 챙겨드리고요. 그게 안전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은행 업무도 잘 모르고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뉴스로 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관리해 줘. 고맙다. 그렇게 제 예금 8천만 원도 며느리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농사지으며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쌀 한 가마씩 팔아서 고추 말려서 그렇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엔 보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들어놓으신 보험 있잖아요. 만기 됐는데 이것도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복잡한 서류 작업은 제가 다 할게요. 남편이 들어놨던 보험금 5천만 원도 며느리가 받아서 정리했습니다. 며느리는 매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 편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잡한 건 저희가 할게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속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뱃속에서 나온 아들의 아내잖아요. 가족인데 뭐가 문제겠어요. 시골 집도 있긴 했지만 그건 오래되고 낡아서 가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집은 나중에 천천히 정리하면 돼요 라고 했습니다. 결국 가치 있는 건 다 정리가 된 셈이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챙겨주고 주말이면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엔 다 같이 TV를 보며 웃었습니다. 며느리도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제 방 청소를 도와주고 가끔 옷도 사다 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울리실 것 같아서 샀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정말로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재산 정리가 끝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것들이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제 자리도 함께 사라지고 있다는 거요. 재산 정리가 완전히 끝난 건 제가 서울로 올라온 지 3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 무렵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사소한 것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평소처럼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예전 같으면 고마운 말이었겠지만 그날 며느리의 목소리엔 묘한 날이 서 있었습니다. 마치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게. 손주들 그릇이라도 닦아야지. 그러자 며느리가 좀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주방은 제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냥 쉬세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 미소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제가 손주들 간식을 챙겨주려고 하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들 간식은 제가 관리해요. 함부로 주시면 안 돼요. 제가 빨래를 개려고 하면 또 말했습니다. 어머니, 빨래는 제가 할게요. 그냥 TV나 보세요. 처음엔 며느리가 저를 편하게 해주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집안일에서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식탁에 앉으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저희끼리 먹을게요. 어머니 방에 따로 갖다 드릴게요. 왜?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오늘은 가족끼리만 얘기할 게 있어서요. 가족끼리만이라는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닌가. 그날 저녁 저는 제 방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가져다 준 쟁반 위에 밥이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점점 방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거실에 나가 앉아 있으면 며느리가 청소기를 돌리며 슬쩍 눈치를 줬고 TV를 보고 있으면 아들이 채널을 바꾸고 싶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TV 소리 좀만 낮춰주세요. 애들 공부하잖아요. 아, 그래, 미안하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주들도 예전처럼 제 방에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말렸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 방에 자꾸 가면 할머니 피곤하시잖아. 조용히 해. 손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방 앞을 지나칠 때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퇴근하고 와서 제 방에 들러 엄마 저 왔어요 하고 인사했는데 이젠 그냥 지나쳤습니다. 어느 날 제가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너희한테 불편하게 하는 거 있니? 아들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마누라가 요즘 스트레스가 좀 많아서 그래요. 이해해주세요. 그래, 알겠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스트레스 받는다는데 제가 뭐라고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짐이 된 건가?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건가? 4년째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잠깐 나오실래요? 할 말이 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너무 차가웠으니까요. 거실로 나가니 아들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같이 사는 게 서로한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니? 며느리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불편하시잖아요. 저희도 솔직히 힘들어요. 세대 차이도 있고.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재산이 정리되고 나니 이제 저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거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땅도 돈도 아무것도 없으니 이제 저는 그냥 짐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다음 주쯤 괜찮은 곳 알아볼게요. 어머니 혼자 계실 수 있는 곳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눈물만 흘렸습니다. 남편 사진을 꺼내 들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우리가 평생 모은 거 다 줬는데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일주일 후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인쇄된 종이 몇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봤어요. 여기 괜찮은 곳들이에요. 며느리가 내민 종이에는 작은 원룸들 사진이 있었습니다. 좁은 방, 낡은 건물들.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다 원룸이니? 네, 어머니 혼자 계시기 딱 좋은 크기예요. 화장실이랑 작은 부엌도 있고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월세는 40만 원이에요. 저희가 내드릴게요. 생활비도 따로 보내드리고요. 그럼 계속 그렇게 해줄 수 있니? 며느리가 잠깐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당연하죠. 걱정 마세요.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불안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여기 이 원룸이 제일 괜찮아요. 역에서 가깝고 편의점도 근처에 있어요. 어머니, 여기로 하시는 게 어때요? 저는 종이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다시 너희한테 올 수는 없니?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일단 여기서 지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서로 떨어져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은 곧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로 혼자가 되는 거구나. 며칠 후 며느리와 아들이 저를 차에 태우고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방 하나, 이불 한 채, 그리고 남편 사진 액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운전만 했고 며느리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풍경을 봤습니다. 서울 외곽으로 갈수록 건물들이 낡아지고 거리는 어두워졌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멈춰 섰습니다. 오래된 빌라 앞이었습니다. 건물 외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계단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 왔어요. 며느리가 먼저 내렸습니다. 아들이 제 짐을 들고 따라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좁은 복도가 나왔습니다. 여기 2층이에요. 엘리베이터는 없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는데 무릎이 아팠습니다. 69의 몸의 계단은 버거웠습니다. 2층 복도 끝 203호. 며느리가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정말 작았습니다. 5평 남짓한 공간에 침대 놓을 자리, 작은 옷장, 그리고 구석에 냉장고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한쪽 구석엔 문이 하나 있었는데 화장실이었습니다. 변기와 샤워기가 함께 있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은 있었지만 밖에 다른 건물 벽만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혼자 계시기 딱 좋죠. 부엌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요. 부엌이라고 하기엔 민망한 싱크대 하나와 가스레인지 하나가 창문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곳이 제가 앞으로 살아갈 곳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짐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요. 월세랑 생활비는 매달 보내드릴게요. 며느리가 손에 봉투를 하나 꺼내 싱크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당분간 쓰세요. 50만 원 들어있어요. 고맙다. 며느리는 더 이상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희 이만 갈게요. 어머니, 편히 쉬세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나가는 며느리와 아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 그리고 건물 밖으로 나가는 소리까지 다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 안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침대에 앉으니 낡은 매트리스가 푹 꺼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다른 건물 벽만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 사진을 꺼내 싱크대 옆에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나 여기 왔어. 이제 우리 집은 여기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서 울 수가 없었습니다.
옆집에서 누가 들을까봐,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이 들을까봐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작은 원룸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눈물만 흘리며 말입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낯선 소음,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 벽 너머로 들리는 이웃집 TV 소리.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새벽녘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로 혼자구나. 아무도 날 찾지 않는구나. 원룸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디인지 몰라 당황했고, 밤이면 외로움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5평 남짓한 공간에 저 혼자만 있으니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건 아들이 매달 돈을 보내줬기 때문입니다. 매달 초가 되면 제 통장에 7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월세 40만 원을 내고 나면 30만 원이 남았습니다. 기초연금 30만 원과 합치면 한 달에 60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검소하게 살면 충분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컵라면 하나 사서 먹고, 가끔 마트에서 할인하는 반찬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뒀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응, 괜찮다. 너희는 잘 지내니? 네, 저희는 괜찮아요. 엄마, 그럼 다음 주에 또 전화할게요. 전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 목소리를 들으면 위안이 됐습니다. 하지만 한 달, 2달 지나면서 전화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게 2주일에 한 번이 됐고, 그러다 한 달에 한 번이 됐습니다. 저는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바쁜데 괜히 방해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전화하기를 말입니다. 명절이 됐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명절인데 어머니 얼굴이라도 보러 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추석 당일 아들에게서 온 건 문자 한 통뿐이었습니다. 엄마, 명절 잘 보내세요. 저희는 처가에 가요. 송편 사드시고 맛있는 거 드세요. 문자를 읽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처가에 간다고요. 저는 명절에도 혼자 있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날 저는 편의점에서 송편 한 팩을 샀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와 혼자 송편을 먹었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하나 놓고 저도 하나 먹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처가에 갔대. 괜찮아 며느리, 부모님도 보고 싶으시겠지. 나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송편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1년 동안 아들은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2-3달에 한 번씩 왔고, 그나마도 엄마 잘 지내세요? 바빠서 못 가요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손주들 목소리는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가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가, 손주들 잘 크고 있니? 사진 좀 보내줘. 아들은 며칠 후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잘 크고 있어요. 사진은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저는 원룸 안에서만 지냈습니다. 가끔 마트에 장 보러 나가는 것 말고는 밖에 나갈 일이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이웃집 사람들과도 인사만 나눴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정말 외로웠습니다. 밤이면 남편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살려고 평생 자식 키운 걸까? 그러다 어느 날 통장을 확인하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보내던 70만 원이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저는 혹시 실수인가 싶어 며칠 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한참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들이 받았습니다. 엄마, 혹시 이번 달 생활비 보내는 거 깜빡했니?
전화 너머로 아들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요즘 저희도 경제적으로 힘들어서요. 당분간은 못 보내드릴 것 같아요. 뭐라고? 엄마, 기초연금 받으시잖아요. 그걸로 좀 버티세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다시 보내드릴게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월세는 어떻게 내니? 기초연금은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월세가 40만 원이잖아. 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엄마, 저도 제 가족 먹여 살리기 바빠요. 요즘 사업이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엄마도 이제 방법을 찾아보세요. 복지관 같은데 가보시든지. 엄마, 저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들이 돈을 끊었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로 혼자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기초연금 30만 원과 통장 잔액 40만 원. 월세를 내면 어떻게 살라고요? 먹고 살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재산을 다 가져간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 저를 완전히 버린 거였습니다. 땅도, 돈도, 보험도 다 가져갔으니 이제 저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굶어 죽으라는 건가? 아들이 돈을 끊은 후 저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집주인 아저씨에게 찾아가 사정했습니다. 저 이번 달은 30만 원만 내도 될까요? 다음 달에 꼭 나머지 드릴게요. 집주인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할머니, 그러시면 안 되죠. 월세는 정확히 내셔야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들이 돈을 안 보내줘서. 집주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에요. 다음 달엔 밀린 것까지 꼭 내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겨우 한 달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끼만 먹었습니다.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 그게 하루 식사의 전부였습니다. 몸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기운이 없어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어지러울 때가 많았고 밤이면 배가 고파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빌라 계단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하는 순간 저는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쿵쿵쿵 몸이 계단을 굴러 내려가며 어디선가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손목이 먼저 바닥에 부딪혔고 그 다음엔 허리가 그리고 머리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계단 중간쯤에서 멈췄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특히 왼쪽 손목이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손목이 너무 아파요. 아주머니가 119를 불렀고 저는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손목이 골절됐네요. 깁스해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도 검사해 봐야겠어요. 검사가 끝나고 수납 창구로 갔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오늘 진료비는 15만 원입니다. 저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지갑 안에 든 돈은 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저 5만 원밖에 없는데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보호자분 연락처 있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직원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직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어머님이 넘어지셔서 병원에 오셨는데요. 진료비가. 잠시 후 직원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드님이 지금은 돈을 보낼 수 없다고 하시네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직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5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다음에 내셔도 돼요. 하지만 깁스는 해야 하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69의 나이에 병원비도 못 내고 아들은 도와주지도 않고 깁스를 하고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목에 하얀 깁스가 묵직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아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다쳤어. 손목이 부러졌어. 근데 우리 아들이 병원비도 안 내준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평생 모은 돈 다 줬는데, 땅도 다 줬는데, 이제 나한테 병원비 10만 원도 안 보내주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손목은 아프고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아들이 받았습니다. 엄마, 지훈아, 엄마가 다쳤어. 손목이 부러졌는데 병원비가.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도 지금 정말 힘들어요. 회사 일도 안 좋고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그래도 지훈아, 엄마, 구청에 가보세요. 거기 가면 어르신들 도와주는 데 있잖아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진짜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이제 저를 완전히 포기한 거였습니다. 재산도 다 가져갔고, 이제 저는 그냥 짐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아들한테 기대지 말자. 이제 내가 나를 살려야 한다. 손목에 깁스를 한 채로 저는 구청 전화번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구청 복지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혼자 사는 노인인데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친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할머니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저는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돈을 끊었다는 것, 월세를 낼 수 없다는 것, 병원비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할머니, 일단 저희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상담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며칠 후 저는 깁스한 손목을 감싼 채 복지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젊은 여자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1년 넘게 아무도 제게 따뜻한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재산이 있는지, 자식들이 도와주는지, 건강은 어떤지를 말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재산은 다 아들 명의로 넘겼다는 것, 아들이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시니어 복지주택이라고 하세요? 아니요, 그게 뭔가요?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에요. 월비용이 있긴 한데 어르신 같은 경우엔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식사도 제공되고 복지 프로그램도 많고요. 정말 그런 곳이 있나요? 네, 한번 알아볼게요. 어르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며칠 후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자리가 났어요. 다음 주에 입주 가능하세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갈 곳이 생긴 겁니까? 정말 제가 갈 수 있나요? 네, 어르신 준비하세요. 제가 함께 가드릴게요. 일주일 후 상담사 선생님과 함께 시니어 복지주택으로 향했습니다. 차로 30분쯤 가니 조용한 동네에 깨끗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4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앞에 작은 정원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어르신.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깨끗한 복도가 나왔습니다. 원룸 빌라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복도는 넓었고 곳곳에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관리자 선생님이 나와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순옥 어르신.
여기가 어르신 방이에요. 2층 205호. 문을 열자 깨끗한 방이 나왔습니다. 원룸보다 조금 작았지만 훨씬 깔끔했습니다. 침대에 옷장, 작은 책상이 있었고 창문으로는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창밖으로는 정원이 보였습니다. 식사는 1층 식당에서 하시고요. 아침, 점심, 저녁 다 제공돼요. 정말 여기서 살 수 있나요? 관리자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르신 이제 여기가 어르신 집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넘게 외롭고 춥고 배고팠는데 이제야 따뜻한 곳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짐을 풀고 나서 저는 1층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식당엔 다른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다들 저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으신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반가워요. 난 박술래예요. 저는 김순옥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박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좋아요. 밥도 잘 나오고 사람들도 다 좋아요. 외롭지 않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외롭지 않다니 얼마 만에 듣는 말인가요? 며칠 후 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요가 교실, 노래 교실, 뜨개질 동아리, 서예 수업.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요가 교실에 신청했습니다. 손목 깁스는 풀렸지만 아직 조심해야 했습니다. 첫 수업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천천히 따라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옆에 계신 할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처음이세요. 저도 처음엔 어려웠는데 하다 보면 괜찮아요. 수업이 끝나고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여사님은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살았던 것, 재산을 넘긴 것, 결국 혼자 원룸에서 살다가 여기 온 것을 말입니다.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다 비슷해요. 자식 믿고 살았는데 결국 혼자 됐죠. 그래도 여기 와서 다행이에요. 혼자 있는 것보단 훨씬 낫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들 비슷한 아픔을 안고 사는구나.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자식한테 기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곳에서 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니어복지주택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70세가 됐습니다. 주름도 더 깊어지고 허리도 자주 아프지만 마음만큼은 1년 전보다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1층 식당으로 내려가면 박 할머니와 이 할머니가 자리를 맡아두고 기다립니다. 김 여사님, 여기 앉으세요. 오늘 반찬 괜찮네요. 고맙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식사 후엔 정원을 산책합니다. 예전엔 혼자 방에 갇혀 지냈는데 이젠 매일 웃으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엔 요가 수업이 있습니다. 처음엔 몸이 뻣뻣해서 힘들었지만 이젠 제법 따라갈 수 있습니다. 수요일엔 노래 교실에 갑니다. 옛날 노래를 부르며 웃고 가끔은 눈물도 흘립니다. 다들 그 노래 속에 각자의 인생이 담겨 있으니까요. 금요일엔 뜨개질 동아리 모임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박 할머니가 털실로 만든 목도리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김 여사님,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목에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요. 고맙습니다. 제가 뭘 해드려야 하나? 박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유, 뭐려. 우리 가족 아닌가요? 가족.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아들 며느리는 저를 버렸지만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를 가족처럼 대해줬습니다. 어느 날 복지센터 상담사 선생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르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여기 와서 정말 좋아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처음 오셨을 땐 많이 힘들어 보이셨는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여기 계신 분들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들이었습니다. 1년 반 만에 전화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지훈아, 무슨 일이니? 엄마, 저희가 요즘 많이 힘들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서 실직했어요. 그 후로 이것저것 사업을 해봤는데 다 안 됐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은 빚도 많이 생기고. 엄마, 정말 미안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 가슴이 찢어졌을 겁니다. 아들이 힘들다고 하면 제가 뭐라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지훈아, 엄마는 괜찮아. 지금 잘 지내고 있어. 엄마, 정말요? 그래, 엄마 걱정하지 마. 너도 힘들 텐데 너희 가족이나 잘 돌봐. 엄마, 정말 미안해요. 알았어. 이제 그만 끊자.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옆에서 박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드님이었어요? 네. 뭐라고 하시던가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상관없어요. 박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김 여사님.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아들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 여기서 내 인생을 살 거야.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꺼내 오늘의 일을 적었습니다. 1년 전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장이었습니다. 오늘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힘들다고 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아팠겠지만 이제는 괜찮다.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 오늘 박 할머니가 목도리를 선물해 주셨다. 참 따뜻하다. 사람의 마음도 이 목도리도. 일기장을 덮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았지만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평생 자식만 바라보며 살았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주지 마세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늦었다 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7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활을 보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